아이들에게 건강에 해를 주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생적이지 못해서 세균이 전파될까봐, 외부 기생충이 옮을까봐, 또는 털이 날려서 털 알레르기가 발생할까봐,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특별하게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같이 키워도 될까를 고민하셔야겠죠. 그런데 세균의 감염, 비위생적인 문제, 외부 기생충이 옮을까봐, 이 환경들은 반려동물이 원인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바깥 환경을 접촉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전파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에게 건강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영위시켜주고 싶다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반려동물이 건강하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반려동물과 어울리더라도 전혀 건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라면 건강하다 하죠. 혹도 많치고 또 오염된 물건들도 자주 손대잖아요. 이게 다 위험한 물건인가요? 어찌 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균이라든지 상당수 감염원들은 오히려 우리 체내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연 속에서 성장했는 사람들이 도심 생활에서 항상 청결하게 지내는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더 강하고 건강한 이유입니다. 동물은 자연계에서도 바로 살아있는 자연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연을 옮겨놓은 살아있는 자연이 셈이죠. 오히려 동물과의 생활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면역학적으로나 더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동료이자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연의 일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혹시 개한테 물리거나 핥힐까 봐 걱정하는 경우 당연히 부모로서는 근심스러운 부분이죠. 반려견을 키우는데 진짜 아이를 물거나 핥힌다면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같이 지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려동물을 처음 입양했을 때 좀 더 우리가 미래의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반려인의 책임과 마음가짐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강아지 때 작고 이쁠 때는 누구나 키워도 되고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개가 성장을 하게 되면 품종에 따라서는 산양 기질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격은 좋지만 너무 천연덕스럽게 왔다 갔다 무거운 몸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체형이 작은 우리 아기들이 다치거나 넘어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개가 좋아서 홀쩍 뛰어들 때 발톱에 얼굴을 핥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반려인들이 동물을 입양할 때 나의 가족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만약에 내가 입양하는 동물과 우리 아이가 잘 조화롭게 커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요. 선택이 되었다면 어렸을 때의 동물의 사야 과정을 잘 형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즐겁게 뛰어놀 때는 놀지만 가정 내에서 이웃을 만나거나 이웃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사교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어렸을 때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웃을 보고 짖고 이웃의 아이들을 보고 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왔을 때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생후 4개월 전후의 사야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아이들, 심지어는 아기들도 접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의 동료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과 반려동물과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를 가지면 갑자기 부모의 사랑이 둘째에게 집중이 되니까 첫째가 좀 질투심, 그래서 둘째를 괴롭히는 것도 한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사람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유추해서 우리 어린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나의 사랑이 너에게 빼앗겼어. 너를 질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개의 입장에서는 주인과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개가 새로운 생명체, 아기가 같이 동거를 하는데 이 아기는 자기한테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만약에 반려견 중에서는 굉장히 이해심도 넓고 또 작은 아기들이 후각적으로 느껴지면 오히려 엄마처럼 돌보는 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어렸을 때의 사야 시기 또는 너무 엄마 아빠에게만 의존적으로 사랑만 받는 그런 생활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오히려 낯선 사람이나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만큼의 배려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로 경계심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예방하려면 우리 반려견들이 엄마 아빠에 너무 의존적이거나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 이웃의 꼬마 아이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는 내가 얘들한테는 사랑이나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사회적인 경험치를 높여주는 것이 어떤 아이들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이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양이를 키우면 임산부에게 해롭다는 그런 속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속설의 원인은 톡소플라즈마가 고양이를 통해서 여성에게 옮겨질 수 있고 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임신 초기의 여성들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는 중간 매개체이지 원래는 쥐라든지 이렇게 자연 생태계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많이 접촉하는 돼지라든지 또는 작은 들쥐 같은 동물들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될 수 있고 고양이가 쥐를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양이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톡소플라즈마는 원충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충란의 형태로 감염이 되었다가 약간 어린 유충의 형태로 몸에서 생존하고 성충이 되었다 다시 충란을 내뱉는 생활사가 희한하게도 첫 번째 생활사에서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충란이 배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톡소플라즈마는 사실 임산부가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임산부 중에 톡소플라즈마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밭에서 나는 야채를 먹으면서 토양에 있는 톡소플라즈마가 감염되었다든지 덜 익은 돼지고기를 통해서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감염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고양이를 통해서 임산부에게 톡소플라즈마가 감염되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확률의 상황들이 연출돼야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먹으면서 톡소플라즈마가 감염이 되고 그 고양이가 분변에서 톡소플라즈마 충란을 배출하고 그 똥이 배설된 이후에 2-3일 정도 지나야만 됩니다. 그 마른 똥을 우리 임산부가 접촉하고 먹었을 때 그래야 이 톡소플라즈마가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 여성분에게 감염되는 루트가 되는데 사실 가능할까요? 실내에 키우는 많은 고양이들은 고양이 모래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며칠씩 묵혀뒀다가 임산부가 그 대변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습식할 리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방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모래 매일 치우시면 됩니다. 누가 치우는 게 좋을까요? 임산부보다는 남편분이 치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통해서 임산부에게 톡소플라즈마가 감염되더라도 임산부가 임신 초기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를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를 걱정하신다 그러면 먼저 임산부가 병원에 가셔서
톡소플라즈마 항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항체가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면에 고양이 또한 톡소플라즈마를 가지고 있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걱정거리를 해소하십시오.